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제가 흥미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탄소 중립 수소 혁명, 이 수소 관련된 내용이에요. 저희가 아름다운 지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태양광이나 혹은 뭐 풍력이나 수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 비중을 계속 높여가야 하잖아요. 근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원하는 이 시간만 골라서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. 뭐 날이 흐리거나 그죠? 밤이 되거나 혹은 뭐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 생산이 안 되거든요. 또 이게 아무래도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이 편차가 너무 심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이 태양광을 직격으로 받는 이런 적도 근처는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곳은 이제 에너지 얻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.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중국만 봐도요, 이런 광활한 사막이나 이런 히말라야 산악지대 이쪽은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에요. 태양광이든 풍력이든.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요. 사람은 이 좀 해안가 쪽에 많이 살죠.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이랑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랑 이게 물리적인 이 거리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리의 차이랑 이런 이 시간의 차이가 있겠죠. 이런 것가 참 신재생 에너지의 진짜 단점인데요. 만약 이렇게 태양광, 풍력, 수력 등으로 만든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손쉽게 저장하고요. 얘를 또 손쉽게 이렇게 운반할 수 있으면요.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 이 가장 큰 단점인 수요와 공급 사이의 이 거리 그리고 이 시간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여름철에 이 풍부한 이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겨울철에 햇빛이 약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이 적도 근처 이 사막이나 그죠? 아니면 또 뭐 북해나 히말라야 산맥 같은 이 거대한 이제 풍력 에너지를 손쉽게 만든 에너지 저장해서요. 얘를 또 우리 같은 좀 에너지가 좀 부족한 국가에 이런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 에너지만 있고 뭐 경제가 좀 열악한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?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이런 에너지의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손쉽게 저장하고 이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또한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수소인 거죠. 근데 물론 이 수소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. 일단 전기에서 수소로 전환할 때 여기서 일단 손실이 발생해요, 에너지에. 그리고 수소를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서 얘를 또 전기로 바꿔야 되잖아요. 이때 또 손실이 발생하죠. 그래서 두 번의 전환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다 보니까요, 아직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좀 가격도 비싸죠. 또 이 수소는 진짜 단점이 이게 운반이 진짜 쉽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이 수소는 기체잖아요. 기체는 부피가 너무 커서 어차피 운반을 못해요. 그래서 배 같은 걸 실으려면은 이제 큰 탱크가 필요한데요. 이때는 이 기체를 액체로 바꿔줘야 돼요. 그래야지 이게 부피가 800배나 줄어들면서 좀 운반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액체를 유지하려면 이게 마이너스 235도라는 극저온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수소를 운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수소를 이렇게 만드는 비용보다 오히려 이 운반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수소의 효율성이나 운반 문제 때문에 결국 이 수소를 지금의 석유처럼 손쉽게 저장하고 막 운반도 하고요, 막 손쉽게 거래되는 이런 경제가 과연 올까라는 회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읽어보니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. 나름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실마리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어요. 좀 책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이 세 가지만 좀 공유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이 수소의 이제 운반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소를 액체화 시키는데 마이너스 235도라는 이 조건 때문에 쉽지가 않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. 이게 암모니아 분자 구조인데요. 이 하얀색이 이제 수소예요, 수소. 그리고 얘가 질소인데요. 즉 수소 3개에 질소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암모니아인데요. 그러니까 이 수소에서
질소만 하나 더하면은 암모니아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전기로 수소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질소를 더해서 이제 이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얘로 이제 운송을 한다는 거죠. 암모니아는 일단 이렇게 235도 이런 거 필요 없고요. 마이너스 한 33도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액체화 시킬 수 있고요. 또 같은 부피의 탱크 기준으로 액화된 수소보다 1.7배나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다고 해요. 특히 이 액화 조건 때문에 기존의 이 천연가스, 이 LNG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이 특수한 수소 탱크나 이런 선박이 없더라도요. 특히 이런 터미널이 그냥 기존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거든요, 다.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지금 이 수소에서 그리고 이 아모니아로 그리고 또 반대로 암모니아에서 또 수소로 이 바뀌는 이런 기술을 엄청 많이 연구하고 있더라고요. 제가 미국 기사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수소랑 암모니아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뭔가 싶었는데 이게 좀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아예 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이 암모니아 자체를 좀 원료로 하는 이런 엔진이나 이런 그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. 그럼 더 효율성이 높아지겠죠? 여담이긴 한데 우리 그 인류가요 지금 거의 80억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이 암모니아로 드는 사람들도 많아요.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비료 있잖아요. 이게 사실 아모니아 때문이거든요. 그 식물이 성장하려면은 이 질소가 필수적인데요. 이 액체 그냥 기체 상태의 자연적인 질소는 식물이 흡수를 못해요.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액체나 좀 고체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암모니아죠. 즉 인류를 이 식량난에서 사실 해결해주고 구제해준 게 이 암모니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를 발견한 이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. 과거 우리의 인류의 이 식량난을 어떻게 해결했던 이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결국 탄소 중립이나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런 선물을 다시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거 보시면은 얘가 석탄이에요. 그리고 얘는 석유고요. 얘는 천연가스. 분자 구조인데 이 파란색이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 분홍색 노랑한 게 이제 탄소죠. 그래서 보시면은 석탄은 수소 1개, 탄소가 1개에서 2개고 석유는 수소 2개, 탄소 1개, 그리고 천연가스는 수소 4개, 그리고 탄소 1개예요. 그러니까 석탄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다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들에서 이 탄소만 좀 따로 뽑아내서 이 수소를 좀 발라내는 기술? 이거를 이제 CCUS라고 하는데요. 이 기술이 완성되면 진짜 이거는 에너지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. 왜냐하면 석탄이 진짜 싸잖아요. 그리고 이 천연가스도 갈수록 싸지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로 변할 수 있다면은 이거는 진짜 혁신이에요. 석탄은 전 세계 어디든 거의 널려 있고요. 가스는 이미 인프라가 다 깔려 있잖아요. 물론 이 과정에서 이 탄소를 좀 완전히 제거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진짜 태양광 풍력에서 수소로 바뀌는 이런 기술이나 이런 생태계가 구축될 때까지 아마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탄소가 조금 나오더라도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좀 바꿔서 사용하자는 거죠. 어차피 천연가스는 이 석탄이나 석유 대비하면 수소 대비 탄소 비율이 거의 뭐 한 최대 4~5배에서 거의 절반 이상 적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 에너지인 거예요. 그리고 천연가스가 이 셰일가스 들어보셨죠? 셰일가스가 자꾸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좀 채굴을 많이 하면서 이게 가격이 자꾸 다운되고 있어요. 물론 지금은 전쟁 때문에 엄청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가격이 다운될 예정이란 거죠. 미국이 천연가스 지금 수출 1위국이에요. 더 황당한 거는 이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은 중국이더라고요. 압도적이죠. 잘 모르시겠지만 이 중국도 이 셰일가스를 캐내기 위해서 기술을 엄청 개발하고 있고요. 또 이런 가스를 수소로 바꾸기 위한 기술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. 특히 중국이 석탄도 많거든요. 석탄에서 또 수소로 바꾸는 이 기술도 엄청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. 참 이런 것도 의외더라고요. 그래서
석탄이든 석유든 천연가스든 저는 모두 이런 탄소 배출이랑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주범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이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좀 황당했고요. 이것만 따로 딱 골라내는 이 탄소를 따로 포집해서 가두는 이런 기술이 또 전 세계적으로 좀 열심히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도 좀 의외였어요. 과거에 여러 이런 물질들을요, 이 금으로 바꾸는 이거 연금술이라고 하죠. 이 연금술이 개발되면서 이런 화학이나 과학이 좀 발전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석탄이나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인 이런 수소로 바꾸는 현대판 연금술이죠.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. 마지막 세 번째는요, 이 수소를 그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. 즉 암모니아나 천연가스를 이 수소로 만들 때 이거를 거대한 뭐 공장이나 꼭 발전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거를 조금만 그냥 기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 기계만 있으면 에너지가 필요한 현지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바로 수소로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. 이걸 일명 뭐 온사이트형이라고도 하는데요. 예를 들어 뭐 기존에 LPG 이제 충전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여기에 그냥 이런 소형 기계 조그만 거 한 대 있으면은 바로 이런 그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 이 수소차 충전도 가능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기계가 더 발전되면은 각 가정에 공급이 돼서 그냥 우리 일반 도시가스 있잖아요, LNG. 이거를 바로 또 수소로 바꿔서 이제 발전기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더 발전하면은 이제 LPG 차량에, 가스차에 이 기계를 달면은 이제 이 가스를 바로 자동차 안에서 수소로 바꿔서 이 전기차로 만들어서 달릴 수 있는 거죠. 물론 뭐 기술 개발이 좀 걸리겠죠. 어쨌든 이렇게 현지에서 바로바로 이런 암모니아나 이 가스를 이 수소로 바꿔서 이 전기를 좀 돌리면요, 이게 참 이미 가스 인프라는 다 깔려 있잖아요. 이렇게 바꾸는 이 추출기, 이 기계만 보급되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기술, 그렇죠? 뭐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거나, 그리고 암모니아로 바꿔서 이제 좀 운반을 하거나, 아니면은 이제 석탄이나 가스를 바로 이제 친환경으로 수소로 이제 만들거나, 이 세 가지 기술이 다 상용화되면은 뭐 아프리카, 중동, 호주 같이 정말 신재생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 있잖아요. 얘네가 이런 암모니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통될 수 있겠죠. 여기에 뛰어드는 국가가 지금 진짜 많아요, 사실. 그리고 뭐 기존의 이 석탄이나 혹은 기존의 가스를 수소로 바꿔서, 그쵸? 바로바로 현지에서 또 공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. 책에 보니까 이 밖에도 아예 수소를 그 고체화 시켜서요, 그냥 차곡차곡 쌓아서 저장 가능한 기술도 있고요. 뭐 이제 쓰레기장이나 이제 하수구 찌꺼기에서 나오는 메탄과 같은 이런 가스를 이거를 또 수소로 또 바꿔서 이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.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, 이 원자력 발전에서 이제 이 수소로 혹은 또 암모니아로 바꿔서 사용하는 여러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더라고요. 저자의 말대로 아직 이 수소 기술은 불안정하긴 해요. 근데 이게 가능성이 높으니까요, 그죠? 또 가능했을 때 이 기술의 파급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수많은 국가나 기업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좀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전기차나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은 이 수소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요. 사실 수소랑 전기차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. 일단 이런 신재생 에너지랑 그리고 이거를 또 저장하고 또 운반하고요. 이런 거대한 수소 경제에서 이 자동차 모빌리티는요, 정말 되게 작은 분야예요. 그리고 사실 지금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은 아니잖아요. 이게 막 석탄으로 만든 전기로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수소 경제가 찐으로 돼야지 사실 전기차도 같이 미래에도 공존할 확률이 커요. 많은 전문가들이나 뭐 이 책 저자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그래요. 결국 미래에 전기차랑 아마 이 수소차는 공존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개인들이 끄는 이런 승용차는요, 아마 지금처럼 이 배터리 방식의 전기차로 갈 것 같아요, 계속. 근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있잖아요. 뭐 화물차나 뭐 트레일러나 아니면 뭐 택배용 밴이나 아니면 버스나 이런 일정한 경로를 좀 왔다 갔다 하는, 주기적으로 이런 상업용 차량은 아무래도 이 수소차로 갈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.
특히 이 수소가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높거든요. 뭐 5배까지 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화물차나 버스나 뭐 건설용 중장비나 특히 기차나 지금 항공기 같은 이쪽에도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.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이런 에너지 수단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어쨌든 제가 오늘 좀 수소 기술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뭐 특별한 투자 인사이트나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좀 이런 기술들이 개인적으로 재밌게 좀 느껴져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. 이게 사실 상용화 되는 시점이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. 뭐 10년 후라는 분도 있고요. 뭐 20년 남았다는 분도 있고, 그죠? 또 뭐 의외로 바로 단기간에 올 수도 있다라는 분도 있는데, 지금 당장 이런 기술 때문에 수소 기업 투자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. 지금 HDRO라는 가장 큰 수소 ETF가 있긴 해요. 뭐 플러그 파워나 블룸 에너지, 퓨어셀 에너지, 발라드 파워, 뭐 넬, 뭐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플레이어인데요. 이게 얘기했지만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ETF 투자가 맞긴 한데 이게 ETF도 너무 이른 거 아니라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. 제가 얘기했지만 이 미국의 골드러시 시대에 이 금광 캐던 사람들보다 결국 청바지 회사가 돈 벌었잖아요. 그리고 이런 인터넷과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가 왔지만 결국 통신사나 이 제조사보다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넷플릭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. 사실 애플도 플랫폼 기업이라 봐야 되니까. 그래서 원래 제주는 곰이 부리지만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요. 제가 오늘 얘기했던 친환경 에너지인 이 수소가 정말 기술의 발전으로 값싼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과 유통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요. 이런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면 어디가 돈을 벌 수 있을지 사실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어렴풋이 떠오르긴 하는데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영상으로 올려볼게요. 보시는 분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하신 점은 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